보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곤일이라고 합니다. 글 쓰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간에서 제가 처음 강연을 해보는데요. 일단 되게 정답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학교 강의실이나 이런 좀 넓은 강당 같은 데서 이제 강의를 주로 하다가 강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사실 처음인 것 같은데, 예전에 무슨 도서관 이런 강연에서는 이제 이런 공간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말가활에서 강연을 또 처음 하게 돼서 감회도 새롭습니다. 제가 창간호 때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말가활이 어려워져서 잡지는 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안타깝습니다. 좋은 잡지였는데. 휴관이라고 하니까 또 언젠가 잡지의 시대가 다시 올 거라고 믿으면서 또 복관하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제가 말가활에서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할 텐데, 강의를 할 내용의 프롤로그라고 해야 되나요? 프롤로그, 머릿말? 책으로 치면 서문격인 그런 이제 이야기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칼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럼 쓰기. 어떻게 하면 칼럼을 잘 쓸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칼럼이라는 글의 형식이라는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런 얘기들은 너무 딱딱하니까 좀 많이 스킵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칼럼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글쓰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경험으로서의 칼럼 쓰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 강연 제목은 시대 진단으로서의 글쓰기인데요. 좀 독일어라서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시대 진단. 우리 시대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독일어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자이트가 이제 시간이죠, 시대. 그리고 디아그노세가 이제 영어로는 그 다이아그노시스이죠, 진단. 주로 의사들이 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증상을 판단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감기에 걸렸어. 지금 우리 시대는 구제불능의 어떤 병에 걸렸어라고 일종의 의학적 진단 같은 걸 내리는 글쓰기인 거죠. 저는 칼럼이라는 글이 굉장히 이제 짧은 글인데, 그 짧은 글 속에 많은 걸 담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담아내는 것이 주로 이제 우리 동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시대 진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시대 진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차차 얘기를 뒤에 가서 할 테고요. 일단 제가 이제 그 부제목을 오늘 달았는데, 시대 진단으로서의 글쓰기, 그리고 협업을 시작하며인데, 원래는 이제 수업을 시작하며여야 되는데, 수업이라는 말보다는 협업이라는 말이 더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 좀 합평 같은 형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써보고, 글을 써보고, 서로 그 피드백을 해주고, 저 역시도 이제 제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그 생각을 나눌 겁니다. 혹독한 평가를 서로 나누고, 또 그 나눈 평가에 기반해서 다시 또 리라이팅을 해보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합평이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문학을 전공하시거나 혹은 과거에 문예반이나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문학이 워낙 이제 다 망해가지고, 안 망한 게 없겠지만 다 망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드물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좀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저 때는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문예반을 했었어요. 시를 썼었는데, 그럼 이제 전국 각지의 그 연합서클, 이런 문예반 사람들이 모여서 시화전 같은 것도 하고, 예, 그 안에서 연애도 하고, 뭐 그런 예,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모여서 하던 일이 다 합평이죠. 합평이라는 거 모여서 같이 자기의 작품, 소설이나 시나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받고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글쓰기라는 거는 혼자서 아무리 끙끙 뭐 밤새도록 쥐고 있어봐야 사실은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붙잡고 내 글 어떠냐고 물어보고 또 의견을 듣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같은 사람도 글을 쓰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봤을 때 그 느낌하고 그 자기가 지금 쓴 직후에 딱 봤을 때 느낌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타인이 보는 눈빛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타인의 눈으로 글을 바라보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으려면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사실은 타자의 눈으로 보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한계가 있죠. 혼자서 뭐 보는 건 한계가 있고, 적어도 2명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제 경험에는 훨씬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때 주로 해야 될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같이 좀 열정을 끌어올려서 서로 좀 때로는 하드하게 서로를 좀 까기도 하고 서로를 또 칭찬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사실 케미가 중요해서 이제 만나서 이제 좀 잘 맞아야지 잘 되고 좀 케미가 안 맞으면 또 좀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제 좀 수업을 할 작정이에요. 오늘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뭐 딱히 글을 이제 제출하거나 뭐 그 합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라는 게 그래서 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직업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저 역시도 계속 끊임없이 글을 고치고 배우고 또 누군가 잘 쓴 글을 보면서 아, 참 잘 썼다. 나도 이렇게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또 누군가가 또 쓴 글을 보면서 아, 이분 예전에 글 잘 썼는데 요즘 약간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거든요. 늘 저 역시도 늘 대중들이나 제 동료들,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평가에 노출되어 있고 또 저 역시도 제 동료들과 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글을 늘 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뭐 까려고 이제 까는 게 아니라 사실 나 잘난 척 하려고 까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늘 일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는 칼럼의 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칼럼의 쓸모. 칼럼 이거 왜 쓰나? 사실 별 쓸모 없는 글 같은데 이게 무슨 뭐 이를테면 보고서를 잘 쓰는 법 이러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 회사에서 보고서 이런 거 개조식으로 쓰고 뭐 이렇게 보고서를 그럴듯하게 작성하는 방식에 대한 책들도 많잖아요. 대통령 보고서 뭐 이런 책도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 드리는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상사한테 드리는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뭐 이런 종류의 글들은 도움이 될 텐데 칼럼은 왜 써야 되나?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 한가한 무리들이 그냥 하는 짓이다. 이 칼럼이라는 거는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칼럼을 왜 쓰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뭐 팩트를 아는 건 별로 없는데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있어. 지금 내가 돌아가는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이걸 좀 글로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칼럼을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언론이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취재하거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남한테 떠넘기려고 그런 지면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기자나 뭐 이런 논설위원들이
쓰지 않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던져놓고 지면을 비워주고 외부 필진들한테 이런 거 써봐라 이렇게 하는 거다. 칼럼. 네 번째는 쓸모 없으면 쓸모.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인문학의 어떤 쓸모를 물어보면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야, 쓸모 없음이 쓸모야. 야, 이게 인문 정신이다. 이게 휴머니타스다. 휴머니티. 이런 게 바로 인문이다. 우리는 쓸모 없는 곳에서 쓸모를 찾아야 된다. 이런. 칼럼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쓸모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다섯 번째로 비트겐슈타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고 했는데 왜 칼럼 같은 걸 쓰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겠죠. 다섯 가지 전부 다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칼럼의 쓸모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칼럼의 쓸모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칼럼이라는 게. 칼럼 쓴다는 게. 글을 쓴다는 게. 근데 분명히 쓸모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쓸모의 쓸모라든지 뭐 쓸모 없음의 쓸모 같은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특히 인문학의 어떤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인문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올바른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별로 동의를 안 해요. 저는 쓸모는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낼 수 있고, 또 솔직히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문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뭐 어떤 자기계발이니까 뭐 이걸 좀 속물스럽게 우리가 바라본다든지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인문학에도 저는 얼마든지 쓸모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같고, 또 푸코가 얘기했던 뭐 자기 배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뒤집어서 보면 자기 개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 배려라는 것도. 그리고 자기 개발이라는 게 뭐 그렇게 또 나쁘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저는 쓸모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이제 또 어떤 순결하고 청결한 관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좀 저는 또 약간 결벽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쓸모를 찾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새벽에 국회가 난리가 났었죠. 동물 국회다. 그리고 저는 빠루라는 그 도구를 국회의원이 들고 있는 걸 처음 봤는데, 그것도 나경원 대표가 다분히 의도된 연출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동물국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나게 두들기고 있고, 오늘 오후인가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지지도 5%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도 5%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역시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걸 다 노리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정치인들 다 바보 같고 다 진짜 무식한 사람들 같지만 실제로 개개인들을 만나보면 정말로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막 와이셔츠에 김치 국물 흘려가지고 막 졸고 있고, 국회에서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정말 똑똑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저는 기자 생활할 때도 만나봤지만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에 있는 그냥 토 출신의 정치인들도 다들 한 칼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는 이 자유한국당이 정치 혐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전형적으로 정치 혐오를 강화시키는 어떤 사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 자체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정치에 대해서 또 염증을 느끼게 만들고 있죠. 그러고 또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것들도 사실은 별거 아닌 일을 침소봉대하거나 아니면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페이크뉴스 이런 것들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먹고사니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이제 먹고 살기 바쁜 대다수 시민들이 이제 먹고 사는데 힘을 쏟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나 이런 데서 멀어지고, 결국 정치는 유한계급 그리고 법률가 출신의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그런 상황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만의 리그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정치라는 것이 실제로 피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더 멀어지고 괴리되고, 이 악순환이 더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칼럼 쓰기라는 것이 이런 정치 혐오적인 분위기, 그리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분위기에서 어떤 우리에게 돌파구 같은 것들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쓸모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칼럼 쓰기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뉴스에 대한 가장 능동적인 소비 행위다. 칼럼을 쓸 정도로면은 사실은 뉴스에 대한 소비자 수준을 넘어서서 일종의 자기가 어떤 그 뉴스의 적극적인 생산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을 하려면 시민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지식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죠. 근데 현실에서는 시민들이 그런 여유가 없죠, 사실. 일단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시민들의 무관심과 무지 속에서 정치인들은 또 자기 나름의 영역을 만들어내서 또 이속을 차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또 냉소는 더 짙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들이 흘러가는 것이죠. 저는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을 보통 많이 하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결국 이제 미디어를 읽고 쓰는 어떤 능력, 미디어를 이해하고 미디어를 활용하고 미디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해하는 어떤 능력을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저는 칼럼을 쓰는 것은 그런 미디어를 잘 이해하고 미디어를 잘 활용하고 하는 그런 능력, 그런 종류의 교육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흔히 가짜뉴스 토론회 같은 데 가보면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우리 가짜뉴스를 쉽게 안 믿고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도 해보는 그런 시민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또 민주사회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늘 하세요.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신방과 교수님들 나오셔서 늘 그런 말씀 하시는데, 다 좋은 말씀인데, 중요한 팩트는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문해율, 그 리터러시를 번역하면 문해율인데, 문해력인데, 그 한국의 문해력이 낮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보통 한국이 문해력이 낮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특히 50대 이하 세대의 문해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문해력이 낮게 이제 측정이 된 것은 그 60대 이상의 그러니까 노년세대의 문해력이 굉장히 낮게 나와서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년세대 문해력이 세계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젊은 세대의 문해력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런 나라가 한국이고, 사실은 그 평균을 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노년세대 때문에 문해력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50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굉장히 문해력이 높은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리터러시를 갖고 있는 나라인 거죠.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도 사실은 일반적인 문해율과 같이 가는 지표거든요.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추측컨대, 그리고 거의 확신컨대 미디어 리터러시 역시도 특히 이제 한 뭐 50대까지, 적어도 뭐 60대 초반까지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촛불 시위 같은 게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촛불 시위가 200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2004년, 뭐 2008년, 2012년, 2017년이고 16년 뭐 이렇게 계속해서 꼭 촛불 시위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드문 사례거든요.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시민사회가 이렇게 해서 계속 광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그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유비쿼터스를 보여주면서 시민들이 그렇게 싸워낸 사례가 사실은 전무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한국 사회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리터러시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저는 세계 자랑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민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 되려 멀었어라는 자기 비하를 늘 하곤 하지만, 객관적으로 한국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뭐 1인당 국민소득이 높지만,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뭐 리콴유 수상 이후에 리콴유 아들이 또 물려받는 사실상 세습 정치잖아요. 아직도 태형이 남아있는 나라고. 싱가포르에서 태형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냥 그 태형을 치는 관리들이 회사에 찾아가요. 그 태형을 맞을 사람의 회사를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리고 바지를 벗겨요. 회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끌어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특유의 그 몽둥이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바지를 벗기고 속옷까지 다 벗긴 상태에서 그냥 피가 나도록 때리는 거죠. 그런 태형의 법률이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이고, 일본도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을 계속해서 집행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사실은 젠더 리터러시라는 측면에서 특히 여성에 대한 여성 혐오적인 제도나 여성 혐오적인 문화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국보다 저는 훨씬 더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 역시도 사실 전체주의적인 분위기가 크죠. 중국 같은 경우에 상하이에 가봤더니 도로 한복판에 거대한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 갑자기 사람 얼굴이 뜨더라고요. 뭐 왜 저 사람이 떴지 했는데, 이 사람의 신상 명세가 뜨는데 그냥 일반 시민인데 뭐 교통법규를 뭐 3번 위반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민들한테 이 사람의 신상을 알린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자녀는 앞으로 어디 대학에는 입학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중국이 요즘 빅데이터 인재들을 세계에서 빨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빅데이터를 빨아들일 이유가 그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나라죠, 중국이. 그래서 이 한중일 3국 그리고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 아시아 국가들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저는 굉장히 민주화됐다. 그래도 굉장히 정치적인 수준이 높다. 이렇게 저는 객관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한국의 정치 구조가 갖고 있는 대표성의 문제. 사실은. 그러니까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만이 너무나 과대대표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투명인간처럼 대표되지 않는,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로 큰 문제인 것이고, 사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교육받은 시민들, 저는 그것을 이제 표현대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표준시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교육받은 시민들의 수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받지 못하고 지금 빈곤에 고통받고 있고 시간 여유가 없어서 정치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니라 칼럼 쓰기는 하나의 정치적인 훈련이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개발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스스로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푸코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스로의 영혼을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필요하죠. 저는 그래서 칼럼 쓰기는 일종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운동을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과거에는 사이클을 탔었는데 남산도 올라가고 북악도 올라가고 요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주말에 테니스만 치는데 사이클을 타보신 분들 혹시 계세요? 자전거 같은 거 타시는 분들 계세요? 그 자전거를 타면 사실은 이제 그냥 평지에서만 타면 그냥 잘 나가니까 잘 모르는데 오르막에서 이제 사이클을 타게 되면 오르막을 막 대관령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서울의 속초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오르막을 갈 때가 정말 힘들어요. 그 자전거 무게, 자기 몸무게를 이제 들어 올리는 그 중력을 이겨가면서 이제 그 바퀴를 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오르막에서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오르막 올라가려면 이제 댄싱이라는 걸 하죠. 댄싱이라고 이제 안장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막 양옆으로 이렇게 페달을 밟아서 올라가요. 낑낑거리면서. 인터넷에 보면 이제 댄싱 하는 법 이런 게 나오고 유튜브로 이제 찾아보면 댄싱 하는 법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그걸 열심히 읽고 자 이제 남산에 올라가서 댄싱으로 올라가야지라고 했는데 딱 일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댄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후들거려가지고 일단 그 자세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적인 체력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댄싱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뭐 이런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체력이라는 것은 기술 이전의 문제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겠죠. 사실 테니스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마라톤도 마찬가지겠고, 우리가 기술을 운운하기 전에 사실은 체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뭐든지 안 되는 거죠. 글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적인 활동 역시도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읽어내는 어떤 힘, 이런 것들 기초 체력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기초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글을 잘 쓰는 어떤 방식들이라든지 레토릭이라든지 수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워봐야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자전거를 처음 댄싱을 유튜브로 보고 유튜브 눈으로 본 댄싱을 남산에서 실패했듯이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죠. 안장에. 그러니까 댄싱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리에 힘이 있고 허리에 힘이 있고 코어 근육이 있어야지 칠 수 있는 기술인 거고, 칼럼을 잘 쓰는 것, 그리고 좋은 글을 쓰는 것, 인사이트가 있는 글을 쓰는 것들도 결국은 많은 글들을 읽고 많이 자기 글이 남한테 욕을 먹어보고 까여보고 창피를 당해보는 사람들한테서만 그런 기술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 그러니까 칼럼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의 글쓰기가 그렇듯이 근육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 근육을 어디다 붙일 것인가, 어떻게 근육을 붙여나갈 것인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 체력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것이고요. 일종의 우리는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지금 시대를 견디고 지금 시대를 읽고 지금 시대와 호흡하고 같이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내는 그런 것이 이제 저는 칼럼 쓰기의 어떤 효용, 칼럼 쓰기의 쓸모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많이 읽는 거죠. 독서가 최고죠. 많이 읽어보면 사실은 글을 잘 쓰게 됩니다.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일정한 문제라고 하죠. 그 문학적 재능이라는 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타고난 재능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좋은 글이라는 것이 저는 문장이 유려하거나 뭐 잘 읽힌다거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통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 많이 읽는 사람들 다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독서가 최고죠. 사실 많이 읽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생각들을 많이 흡수해본 사람들이 좋은 글을 씁니다. 근데 현실은 시궁창이죠.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고, 저 역시도 저는 책을 쓰고 책을 읽고 강의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틈만 나면 핸드폰을 보거든요. 요즘은 또 포켓몬고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2007년에 한참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 조카가 갑자기 친구 신청을 해가지고 조카 때문에 친구 조카가 같이 하자고 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친구 조카는 또 막상 하다가 또 한 달 하다가 실증 나서 다른 게임으로 옮겨왔는데 제가 또 포켓몬고를 너무 열심히 요즘 해가지고 하루에 막 50kg씩 걷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독서를 해야 되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이제 그만큼 어려운 거죠. 저 역시도 책을 읽어야 될 시간에 포켓몬고를 하고 책을 읽어야 될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독서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최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을 내서 돈을 내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같은 비슷한 어떤 욕구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는 좀 동질성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글을 같이 쓰고 같이 읽어보는 거죠. 합평이라는 형식이 굉장히 오래된 형식이지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대학에서도 가르쳐보고 그냥 일반 강의도 많이 해봤지만 일방적 강의라든지 일방적인 독서라든지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효과적인 것이 결국은 같이 모여서 같이 읽고 합평하고 같이 써보는 거다. 칼럼의 쓸모의 또 한 가지는 프라이빗 아카이브로서의 기능입니다. 프라이빗 아카이브라고 굳이 영어로 써가지고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개인적인 어떤 자료 저장 고겠죠. 서대문구에 사는 박곤희 씨 43세 포켓몬 트레이너의 경우는 어떠냐? 저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인터넷에 글을 썼어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키보드 워리어 쪽. 혹자는 진중권의 자식들 중에 한 명이라고 저를 얘기하지만 저는 진중권의 사실 자식은 아니고요. 강준만의 자식에 가깝습니다. 근데 강준만 선생이 인물과 사상이라는 무크지를 막 내던 시절에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낸다. 이거 뭐 그때는 김성모 화백이 있지도 않았던 시절이어가지고 뭐 비교도 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뭐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공장처럼 책을 찍어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주로 정치 관련된 글이었는데 그때 한참 이제 뭐 민주노동당 같은 이제 진보 정당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모여서 이런저런 정치 비평들을 쓰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뭐 진중권 씨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깨끗한 손이라든지 진보누리 같은 사이트에서 많이 활동을 하던 시절이어서 저도 이제 페인 같은 생활 디아블로2에 빠져 지내던 그런 생활을 접고 계정을 다 정리하고 열심히 한번 글을 써보자 이런 이제 마음을 먹었었죠. 그때가 2001년 무렵입니다. 2002년. 근데 이제 열심히 글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그때 메신저가 있었나? 하여튼 뭐 쪽지를 보냈어요. 쪽지를 보내가지고 어디 언론사 공채 시험을 봐라. 너가 이런 데서 글을 쓰면서 시간을 죽이는 게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보내서 그래 난 언론사 기자가 돼야지 이러고 공채 시험을 봤어요. 한겨레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동기는 붙고 지금도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한겨레 떨어지고 나서 또 이제 낙담하고 디아블로2를 다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공채 시험이 있었는데 이제 그 월간 말이라는 지금은 이제 월간 말도 긴 휴관에 들어간 잡지지만 어쨌든 한겨레 전신이죠. 한국 민주 언론의 어떤 기념비적인 매체인데 그 월간 말에서 6년 만에 공채 시험을 본다. 그런 이야기를 또 누가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공채 시험을 봐야겠다. 그래서 공채 시험을 봤는데 운 좋게 붙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자가 됐고 기자 생활 한 3년 정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죠. 제가 현장에서 스트레이트 글쓰기, 스트레이트 기사 쓰기 이런 것들도 처음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월간말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힘들어져서 기자 생활 그만두고 참여정부 말기에 국정원고초에 잠깐 공무원 생활 했었어요. 국정원고초에서 주무관으로. 그러면서 이제 참여정부 경제 5년이라는 책을 거기서 쓰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 무렵에 썼던 책이 88만원 세대라는 책이었어요. 그때 우석훈 박사하고 저하고, 우석훈 박사가 이제 말지의 필진이었던 시절에 알게 돼서, 우석훈 박사는 주로 이제 생태주의 관점에서 세대론을 쓰고, 저는 이제 그 책의 뒷부분에서 청년세대 불안정 노동, 비정규직 노동에 대해서 주로 쓰자 해서, 약간 이질적이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한참 문제가 되었던 청년 세대의 불안한 삶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책이 너무 떠가지고 제 예상보다 많이 유명해지는 바람에 어쨌든 저 역시도 전업 작가, 전업 저술가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뭐 시사인이라든지 뭐 한겨레 21 이런 매체에 글을 썼고요. 한 해 적게는 40편, 많게는 60편 정도 칼럼을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칼럼집을 냈어요. 소수의 의견이라고. 뭐 인권상 같은 것도 하나 받고, 그게 이제 거의 제 유일한 칼럼집인데, 지금 그 칼럼들을 가끔씩 이제 펼쳐서 읽어보면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못 써서. 10년 전, 한 8년 전, 9년 전에 썼던 글들 지금 읽어보면 되게 미흡하고 부끄럽거든. 근데 당시에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칼럼을 보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팩트 같은 것들은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어떤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내가 그때 당시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그런 사건들을 생각을 했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썼던 칼럼들,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읽어보면, 아, 그랬었지.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내가 이런 책들을 읽다가 이 삐를 받아가지고 이런 글을 썼구나. 그런 것들이 금방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해석하는 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해석에 가중치를 줬는가, 이거는 사실 내가 쓴 칼럼만으로 오직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쓰고 못 쓰고와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잘 쓰고 못 쓰고와 상관없이 계속 이게 축적이 되면 될수록 그 개인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아카이브가 됩니다. 이건 저도 1, 2년 칼럼을 썼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한 5, 6년, 뭐 10년 가까이 되니까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어떤 책을 쓸 때라든지 논문을 쓸 때라든지 과거에 썼던 내 칼럼들을 되짚어보고 다시 읽어보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칼럼 쓰기의 장점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논문이나 보고서와 달리 분량이 짧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 요게 이제 어떤 형식적인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칼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논의의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주제가 복잡할수록 그런 면에서 도움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주제일수록 그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사실들을 쭉 나열해서 정리를 하면은 사실 더 복잡해요. 나중에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칼럼을 한 편 써보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정리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접 써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칼럼에 대해서 안 써본 상태에서는 이게 뭐 긴가민가 하실 수 있을 텐데, 직접 어떤 복잡 다단한 사안들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칼럼들을 써서 그것이 쌓여 보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보 경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터넷 서핑부터 독서, 수업, 지금과 같은 강연, 강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숱한 정보를 보고 듣습니다. 그 모든 활동들을 통틀어서 정보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보 경험에 과잉이 있는 상태죠, 사실은. 과거 어떤 때에 비해서도 사실 정보가 굉장히 과도하게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정보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계속 이제 우리는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눈으로 보고 그냥 흘리고 뭐 이런 여러 정보 경험들을 거치고 있는데, 늘 자는 시간만 빼고는 그런 경험들이 기록되지 않으면 금세 휘발되거나 왜곡됩니다.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건 사실 또 힘든 일이죠. 나중에 찾아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록물들을 엄청난 규모로 쌓아놓잖아요, 사실. 과거에는 뭐 플로피 디스크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옛날 사람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옛날 분들은. 요즘 친구들은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플로피 디스크라고 옛날에 1.44메가 정도 분량의 디스켓이 있었어요. 컴퓨터에 넣으면 그걸로 이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 정도로도. 어쨌든 그런 용량, 1메가 남짓의 용량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시절. 있었던 거죠. 불과 얼마 전에. 근데 지금은 막, 기가도 아니고 테라 단위의 자료를 우리는 저장을 하잖아요. 저도 뭐 그 사진 같은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요. 과거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어도 저장 그 용량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마음대로 이제 저장을 못했는데, 요즘은 그냥 막 찍죠. 집에 있는 공간이 뭐 500기가, 1테라, 10테라 뭐 이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쟁여놓는 거예요, 자료들을. 근데 이거를 언제 내가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렇게 사진과 자료들과 어디서 다운받은 논문들과 이런 것들을 그냥 컴퓨터에 그냥 우겨 넣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이거 다시 볼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자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놀러가서, 어디 교토에 놀러갔던 사진인데 이거를 그냥 막 찍어서 그냥 그대로 옮겨서 클라우드에 넘겨서 있는데, 이 사진을 내가 언제 이걸 다시 볼까? 안 보고 죽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사실. 그거 언제 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그냥 저장되어 있는 그냥 덩어리로서, 그냥 바이트 덩어리로서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은 사실은 자기한테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정보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 대부분 쓸모없이 그냥 사장되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선택을 하고 무엇을 저장하고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꺼내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뭐 우리가 큐레이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정보가 중요한가, 어떤 자료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칼럼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장한 어떤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갈래를 잡아주고 흐름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칼럼을 쓰게 되면 적어도 그 주제에 대해서 20분 이상 떠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칼럼을 하나, 만약에 뭐 한겨레 칼럼 쓴다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칼럼은 되게 짧아요. 2100자 정도 되는데, 2100자면 사실은 뭐 200자 원고지로 10장. 사실 거기에 뭔가 유의미한 얘기를 담아내기도 사실 힘든 분량이지만, 저는 그 2100자짜리 글을 쓰기 위해서 2만 자 넘는 자료들을 읽어보거든요, 사실. 2만 자가 훨씬 넘을 때도 있죠, 사실. 책 몇 권을 읽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책을 읽더라도 사실은 그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내가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중에 생각해보면 사실 그냥 흘러가버리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칼럼을 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들이 고갱이만 남아서 칼럼에 녹아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읽었던 자료와 제가 읽었던 논문과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내가 꽂힌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칼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자기만의 아카이브인 거거든요. 그 자기만의 아카이브를 갖고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문을 계속 하거나 혹은 뭐 그냥 회사에서 업무를 하거나 뭐 그런 일에 있어서도 자기만의 아카이브, 자기만의 소팅 기술을 갖고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고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면에서 칼럼 쓰기는 사실은 큰 메리트가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정보를 기계적으로 축적하기만 해서 쓸모가 적다는 얘기를 쭉 했었고요. 그래서 정보 경험의 끝에 최종 단계에는 저는 칼럼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관점을 집어넣어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시대적인 일들을 최종 단계에서 칼럼으로 딱 마침표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칼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라 자신의 정보 경험을 정리하는 마지막 마침표, 최종 단계의 일이다 라는 것. 두 번째로는 칼럼의 의의라고 제가 썼는데 어쨌든 의미나 의의나 비슷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좋은 얘기인 거고요. 칼럼 시대 진단이다. 사이트 디아그노세 붙여서 써서 사이트 디아그노세라고 얘기를 하는. 이 시대 진단이라는 말은 사실 독일적인 전통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고 주로 이제 그 사회학적 시대 진단이라는 말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결국 이제 독일의 사회학계에서 사회학자들이 대중들을 향해서 독일 사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사실은 시대 진단이거든요.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 같은 것이 전형적인 독일식 시대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한병철 교수는 굉장히 시적인 글을 쓰잖아요. 학자치고는. 근데 그런 것들도 시대 진단이죠, 사실. 문학적인 시대 진단이지만 어쨌든 자신의 시대를 일목요연하게 규정하는 것이죠. 그게 시대 진단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슐체라는 이 사람은 이제 체험사회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전한 시대 진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학은 시대 진단에서 시대 진단으로 이동한다. 장기적으로 안전한 시대 진단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영원한 시대 진단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시대 진단이라는 것의 시대적 한계는 명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대 진단이라는 글쓰기 형식이 아카데미에서 학자들의 글쓰기와 기자들의 글쓰기, 그러니까 저널리즘적 글쓰기의 중간 단계 정도 되는 글쓰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학술적이거나 너무 추상적인 글도 아니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또 추상 수준이 낮은 너무 구체적인 글도 아닌 그 중간에 어딘가에 메조 레벨이라고 하죠. 보통 메조 레벨의 그런 글이 칼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아카데미적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저널리스틱한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층위를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이제 그 정도의 레벨에서 쓰는 글이 칼럼에 가장 적절한 정도의 추상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 진단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있죠. 토크빌의 그 유명한 미국의 민주주의 이것도 시대 진단의 책이고요. 칼 마나임의 우리 시대의 진단 같은 책들.
마나임 같은 사람은 이제 세대론을 하는 사람들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죠. 세대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회학적으로 개념화시킨 사람이죠. 그리고 다들 아시는 울리백의 위험사회 같은 책들도 시대 진단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리고 프랑스도 사실 독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사실 시대 진단이란 말 쓰지는 않지만 시대 진단적인 작업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피에르 부르디유의 세계의 비참이죠. 이 세계의 비참은 이제 부르디유가 신자유주의가 이제 본격화된 시대에 비참한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현장 연구를 한 책이고요. 제목이 레미제라블 두 몽드죠.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서 따온 이런 이제 책들이 대표적인 시대 진단 저서들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칼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길게 늘려서 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개념 틀과 자기 나름의 언어들로 규정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나는 내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규정할 거야 라고 설득력 있게 자기 나름대로 계속 공굴려 보는 그런 작업이 시대 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칼럼의 내 기둥이라고 제가 칼럼이 기둥이라는 뜻이죠. 원래 영어로는. 그래서 약간 뭐 말장난 비슷하게 칼럼의 내 기둥이라고 칼럼을 구성하는 4대 요소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시의, 관점, 근거, 용기. 시는 이제 시성 할 때 이거 시죠. contemporariness. 관점은 viewpoint, 근거는 evidence고, 용기는 parousia. 영원히 의미 있는 글 같은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한 것들이 고전이지만 사실 그런 것들도 영원한 글들은 아닌 거죠. 사실 지금 읽어보면 되게 황당한 이야기인들도 많고 있다면 만약에 뭐 그런 영원한 그 의미가 있다면 대부분 다 그냥 하나마나 소리일 가능성이 높고요. 의미 있는 글이라는 거는 대개가 지금 여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한 글이 의미가 있는 글들이죠. 영원한 진실을 글로 써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뭔가 종교적인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칼럼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시한부 인생의 글입니다. 그렇기에 가치가 있는 글이죠. 지금 여기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글들, 지금 여기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분위기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는 뭐 그런 거를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떤 기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지금 어떤 2016년에 광화문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어떤 느낌적 느낌, 뭐 이런 것들은 그 광화문에 갔다 와서만 쓸 수 있는 칼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써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글에. 그런 것들은 결국 시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칼럼이라는 건 그런 글이에요. 결국 생명이 짧은 글이고 그렇기에 의미가 있는 글이고 또 한 가지는 관점이 없는 칼럼이라는 건 없겠죠. 탈 수 없는 팟빵이죠. 근데 의외로 그런 칼럼들이 많아요. 신문 일간지 칼럼들 저는 어지간하면 많이 읽어본 편인데 직업 글쟁이라고 되게 유명한 글쟁이들 중에도 관점 없는 글들 쓰는 사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저가 보기에는 좀 심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은 약한데 자의식은 강한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장악하지 못한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남한테 악플 받는 거는 용납을 못하는 거죠. 이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관점 대신에 정보를 계속 나열하고 두루뭉실한 결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모두한테 잘 팔리는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내 목소리를 어떻게 거기에 담아낼 것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한테 사랑받는 게 중요하고 나를 얼마나 상품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글을 칼럼이라고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저는 이런 사람들의 글을 족족 집어내서 깔 겁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제가 수업을 할 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반면교사 글을 매번 뽑아 올 거거든요. 제가 그 주에 반면교사 글 2개, 그리고 그 주에 내가 잘 쓴 글 2개, 이렇게 여러분들 글도 품평을 하고 같이 합평을 하겠지만 정말 글 잘 쓰시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정말 똥같은 글들도 가끔 싸시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지만 그런 글들을 우리가 신랄하게 같이 씹어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세 번째는 근거죠. 이거는 이제 관점하고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죠. 사실 주장 관점이 있으면 사실 거기에 걸맞은 근거가 들어가야겠죠. 사실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글쓰기에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특히 일간지나 이런 매체에 실리는 글들 중에서 근거가 제대로 안 실려 있는 그런 글들은 근거 대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화려한 레토릭이죠. 그런 글들. 이런 분들은 주로 돈이나 권력에 대한 갈망이 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극적인 서사가 근거 대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약한데 뭘 어떻게 잘 엮어가지고 음모론적 서사를 만들어갖고 그거를 또 글로 쓰시거나 아니면 정말 화려한 레토릭으로 증명을 대신하는 그런 종류의 글들. 그래서 뭐 레토릭이 워낙 좋으니까 명문이라고 칭송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주로 페이스북에서 하는 공적 활동 중에 하나가 그런 명문이라고 칭송받는 글들을 해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볼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되게 글쓰기에 도움이 많이 돼요. 정말 남들이 누가 봐도 잘 썼다라고 얘기하는 글들이 왜 이상한 글인지, 왜 이 글이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진짜 글쓰기에 어떤 근육 같은 것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글인데 이거를 꼼꼼하게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뭔가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그런 글들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근육이 키워지는 거죠. 여기 이제 참고로 이제 관점 플러스 근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관점과 근거가 적절하게 균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라고 불리는 것들이 생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칼럼에서 가장 어떤 잘 쓴 칼럼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는 거가 있다면 결국 통찰이겠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나만의 통찰, 약간 비껴서 봤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런 글들을 쓰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목표겠죠. 우리한테는. 저한테도 목표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게 목표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든지 간에 뭐 최종적인 목표니까 우리가 그걸 향해서 가자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갑자기 용기라는 말이 나와서 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푸코가 한 이제 파레헤지아라는 발음으로도 얘기를 하는 용기가 칼럼의 네 기둥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어인데 진실을 말하는 용기, 위험을 감수하는 말하기라는 뜻이죠. 파레시아가. 그러니까 푸코가 이제 그 파레시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용기 있는 말하기라는 어떤 규범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들도 얘기하지만
플라톤의 고르기아스를 인용을 하면서 결국 이 파레시아라는 것이 어떤 영혼들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영혼들이 자신을 치료하고 돌보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잠깐 하자면 영혼이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 돌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시금석을 스스로 찾으려 한다면 영혼은 에피스테메와 에우노미아 그리고 파레시아를 갖춘 다른 영혼을 필요로 합니다. 에피스테메는 지식이고 에우노미아는 호의, 우정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지식과 우정과 용기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영혼이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고르기아스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죠. 결국은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용기라는 것이 필요하다. 글쓰기에서. 약자를 차별하고 공격하고 혐오하는 그런 용기 같은 게 필요 없죠. 근데 강자나 권력자 이런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글들은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칼럼을 쓴다는 거는 사실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용기 있는 글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브루디우가 말하는 상징폭력 같은 상징폭력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 구조 체제가 갖고 있는 폭력을 다 통틀어 상징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본의 폭력, 구조의 폭력, 그리고 가부장제의 폭력 이런 폭력들, 상징폭력들에 맞서는 글쓰기는 결국은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돌팔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써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걸 마지막에 놓은 이유가 칼럼에서 결국은 제일 힘들면서도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 결국은 이 파레시아다. 용기 있는 글쓰기다. 우리가 힘없고 투명인간 같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말 유명하고 강한 사람들에 맞서는 글을 쓸 수 있느냐. 그런 칼럼을 쓸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글을 쓰고 싶지만 어떤 두려움에서건 어떤 불안에서건 간에 그런 글을 못 썼던 시절도 있었고 물론 그런 글을 쓸 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글을 쓰는 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같이 여기서 얘기하는 푸코가 얘기한 우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에우노미아라는 우정과 호의가 필요한 거지. 같이 힘을 북돋아 주면서 그런 글들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글을 쓰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좋은 칼럼이란 뭐냐? 제가 수업에 이제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그냥 이제 좀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좋은 칼럼이란 밀도는 높고 습도는 낮은 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밀도라는 거는 의미값이 높은 글이라는 의미죠. 밀도가 높다. 그리고 쓸데없는 레토릭을 사용하지 않는다. 칼럼이라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학 영역에 속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글자 수. 이게 한정없이 쓸 수가 없어요. 칼럼이라는 거는. 같은 바이트 안에 최대한의 의미를 때려 넣어야 되는 글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리듬감 없이 그냥 의미만 때려 박으면 독자들 숨 막혀 죽거든요. 그러니까 또 나름의 어떤 리듬을 넣어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밀도가 높은 글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어떻게 잘 읽히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죠. 습도는 감정 표현을 가리킵니다. 필자가 직접적인 표현으로 감정을 드러내버리면은 독자는 오히려 그 글에 동의하기 어렵게 돼, 실수하게 되죠. 자기가 칼럼에서 그래서 자기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미건조한 글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정을 자기의 그 북받치는 강렬한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글을 쓰게 만드는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 분명히 정동이 있는데 그거를 문장의 행간에 드러날 수 있도록 쓰는 거. 그게 저는 습도를 낮게 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습도를 낮춘다는 것이 정말
모래알 같은 그런 글을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습도를 낮게라고 표현했습니다. 니콜라스 룸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독일의 사회 철학자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하버마스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독일에서는 하버마스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학자죠. 이 사람이 좋은 정신은 건조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터 바이스트 이스트 트로켄. 이게 뭐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좋은 정신은 건조하다고 생각해요. 예, 습도가 낮아요. 좋은 정신은. 그 습도가 낮은 이유가 이성과 인식에 집중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감정을 도외시하거나 감정을 낮춰보기 때문은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그 감정을 어떻게 제어하고 쓸 것인가,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충실한 한 편의 칼럼은 책 한 권을 쓸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만 보더라도 제가 예전에 썼던 어떤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나중에 우연하게 읽어보고 나서 제 석사 논문으로 다시 쓰게 됐습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메리토크라시에 대해서 썼거든요. 능력주의에 대해서는 한국 능력주의의 형성이라는 제목의 그 논문이었는데, 제가 일베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서 일베에 대한 글을 쓰다가, 책을 쓰다가, 일베의 친구들의 심층에 있는 이데올로기는 뭘까라고 고민을 하던 끝에 다다른 하나의 답이 능력주의였어요. 메리토크라시였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무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남을 벌레 보듯이 할 수 있을까? 같은 인간인데. 남을 그렇게 무시하려면 사실은 어떤 정당한 기제가 있어야 돼요. 남을 벌레 취급하고 남을 그렇게 차별하고 혐오하려면 자기 스스로 나는 그래도 된다라는 정당화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화의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죠. 내가 피해자니까, 난 피해를 받았으니까 너한테 그래도 돼 라는 식의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당해도 돼 라는 것. 둘 다가 작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논문으로 썼던 것들은 이제 능력주의라는 것이고, 이 능력주의가 따지고 보니까 이게 과거 조선시대의 어떤 과거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양반이라는 신분 자체가 획득신분이었고, 과거에는 그 획득신분에 의해서 남을 차별하는 것이 정당화됐던 것이죠. 과거에 붙으면 양반이 되고 과거에 붙지 않으면 쌍놈이 되는, 그것이 결국은 식민지 시기를 거치고 산업화 시기를 거치고 하면서 공고한 어떤 우리의 근대를 구성하는 하나의 강한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봉건제를 타파하는 긍정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능력주의가 아니라 남을 차별하고 얼마든지 차별하는 자신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기제로서의 능력주의만 남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썼었고, 그 칼럼을 이제 길게 늘려서 한 권의 석사 논문으로 썼습니다. 제가 그 칼럼을 잘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문제의식을 충분하게 담아서 쓰고 나면 결국은 그 칼럼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쓸 수도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뭐 수업을 하면서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글쓰기에 왕도는 없어요. 왕도는 없는데 요령은 있어요. 그런 요령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료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떻게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할 것인가 하고, 또 사실은 다들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전문가에도 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 경험으로 혹은 제가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잘 알려지지 않은 전문가의 어떤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자료 검색에서 그 사람 몇몇 사람들의 리스트 업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엑기스를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정보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리스트라든지 어떻게 전문가를 찾아내는가, 어떻게 중요한 논문과 중요하지 않은 자료들을 찾아내는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여러분이랑 같이 나눠 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칼럼 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예시문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0분만 쉬죠. 예.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글 자체에 대해서 난도질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 대신에 이제 좋은 칼럼하고 반면교사 칼럼이 어떤 칼럼들인지 정도를 간단하게 난 이제 보여드리려고. 근데 이게 파워포인트에다가 이제 글을 넣으니까 글자가 너무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나중에는 제가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들으신 분들한테 돌릴 텐데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글 뒤에 계신 분들 글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칼럼하고 반면교사 칼럼하고 같이 좀 읽어보고요. 그래서 필자 이름을 가리고 매체 이름도 가리고 제목만 뽑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은 칼럼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름이나 매체가 있으면 선입견을 갖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한겨레다, 조선일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그 매체가 갖고 있는 그 논조가 있잖아요. 칼럼이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빼고 제가 출력을 해올 겁니다. 이 제목은 청년들이 록 음악을 듣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좀 발췌를 해서 뽑아올 거랬네. 이거 너무 빽빽해가지고. 대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게 두 편에 걸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분은 옛날에 락을 좋아했던 아재예요. 근데 요즘 애들이 되게 수준 낮은 흑인 음악, 힙합 이런 거 듣는 게 되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세 번째 단락 보면 한국의 모든 매체는 힙합이나 일렉트로닉 또는 그 둘을 조잡하게 비교하는 싸구려 댄스 음악만 틀어준다. 등등 뭐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청년들이 더 이상 록을 듣지 않을까 뭐 이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 섹스의 책을 인용을 해서 부모 세대 물건들이 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 아이패드를 안 쓰고 밀레니얼 세대들이 부모들은 애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앱등이들이 많은데 그 앱등이의 자식들, 앱등이 부모의 자식들은 사실은 애플보다는 아날로그 물건들을 더 좋아한다는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책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록 음악에 지나간 유행을 한탄하는 이런 글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조선일보에 굉장히 필력으로 유명하신 간장 한현우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사실 그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음악 그 문화 담당 기자를 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90년대 초반에 조선일보에서 한참 이제 문화부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글 잘 쓴다고 해서 뽑혔던 세대의 기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오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지? 한현우 기자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꼰대 같은 글을 가끔씩 쓰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 잘 읽히면서도 꼰대스러운 글이 어떤 글인지를 정말 꼰대 이데아 같은 꼰대적인 글의 이데아 같은 어떤 뭐 그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가 어떤 장기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할 정도의 일종의 문화 유산이 아닌가 이런 게 들어요. 그런 면에서 뽑아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감탄했어요. 이렇게까지 일간지에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꼰대질을 시전하는 것도 참 능력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랬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글은 애를 안 낳아봐서 그렇다는 말이라는 글이에요. 이 글은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탄핵 직전에서 쓴 글인데, 세월호 사건 당시에 박근혜를 욕하는 사람들이 박근혜가 애를 안 낳아봐서 저렇게 소시오패스 같은 소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글쓴이가 다시금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글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참 무심한 논리다. 한 사람의 지적 정서적 무능이 출산 경험의 부재에서 왔다는 발상. 뭐 이런 것들. 집중이 안 되네. 쟤는 왜 저기서 물을 마시고 있는 거야? 사진 찍어야 돼. 너도 찍어줄까?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영상만 보시면 당황하는 거지.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출산 유무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본인이 어떤 육아를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애를 안 낳아봐서 그렇다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 말인지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이 글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말과를 아카데미의 슈퍼스타이신 은유 선생님이 쓰신 글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글쟁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 쓰는 종류의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일단 일종의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스토리텔링도 들어있는, 그러면서도 사회적 의미가 듬뿍 들어있는 그런, 저는 굉장히 한국 사회에 정말 귀한 글쟁이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글의 하나의 예로서 뽑아온 글이에요. 그래서 엄마라는 모성 신화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건 역시도 일종의, 저는 미소지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성에 대한 과도한 신화. 그리고 여성을 여신으로 떠받드는 것들도 사실은 일종의 미소지니적인 현상이죠. 모성이나 여성에 대한 과도한 신성화 같은 것들이 결국은 여성 혐오의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유 선생님처럼 좀 기존의 관점들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미소지니적인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노력의 외신, 이 글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글인데, 뭐 그냥 그 쓴이를 얘기를 하자면 엄기호 선생님이 쓴 글이고요. 엄기호 선생님도 책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회학자시인데요. 이 글은 엄기호 선생님이 쓰신 칼럼 중에서도 제가 정말 감탄하면서 읽었던,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말에 어떤 음성학적 의미, 음성학적 느낌을 가지고 정말로 유려하게 그 사회학적 분석을 펼쳐내고 있는 글입니다. 이런 글이야말로 정말 이를테면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든지 리처드 세넷 같은 사회학자들 중에서 글 잘 쓰는 사회학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쓸 법한 칼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글의 어떤 사례로 제가 뽑아왔고요. 나중에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역사에 매달리지 말라, 이 글은 뭐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하자면, 2015년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했던 직후에 나왔던 글이었고요. 이 글의 필자는 한국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위안부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청년 세대가 정말로 문제 삼아야 될, 이를테면 뭐 비정규직 노동이라든지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민족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중간중간 사르카즘들이 나오죠. 그 열정은 골절상을 입은 환자의 피부에 덧바른 후지린이거나 마데카솔처럼 무용하다. 지금은 3.1운동을 하던 비민연이 아니다. 등등등. 그러면서 대학생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당장의 사회 문제는 반값 등록금, 공공연한 음서제, 청년 주거 안정, 청년 소득 등이다. 이런 문제들을 보류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성세대는 위안부 문제에 몰입하는 청년들에게 크게 안도한다. 그러면서 다카하라 모토아키의 한중일 인터넷 세대가 서로 미워하는 진짜 이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이 책은 2007년에 나온 책인데 한중일의 청년 세대들이 각자를 이제 혐오하는 발언들을 인터넷에서 올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카하라 씨는 불안형 내셔널리즘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불안감이 한중일 각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중국인은 일본을 향해서, 한국인은 일본을 향해서, 일본은 한중을 향해서 민족주의적인 감정, 혐오를 투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모순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자꾸 증오를 돌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한 책이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글을 반면교사의 글로 뽑아온 것이, 이 글 자체가 뭔가 엄청나게 뭐 잘 못 쓴 글이라기보다는, 이 글을 쓴 분은 장정일 소설가인데, 장정일 소설가가 민족 문제만 나오면 이분이 굉장히 좀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면서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극단적인 글을 종종 쓰세요. 그래서 보통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글을 잘 쓰시다가 이를테면 제국의 위안부 같은 이제 사건이라든지 혹은 이런 위안부 합의라든지 이런 민족 관련된 사안에서만큼은 거의 뉴라이트와 다름없는 식의 글을 쓰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버럴한 관점에서도 사실은 좀 균형 감각 같은 것이 필요한데, 지식인이 균형 감각을 잃었을 때 어떤 글을 쓸 수 있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시를 뽑아와 봤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글을 좀 낱낱이 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각자 좀 8주간의 강의 동안 좀 내공을 충만하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라기보다는 저는 가르치면서 되게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 역시도 같이 쓰고 같이 합평하면서 또 글쟁이로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세요? 뭐 수업에 관련된 거라든지 오늘 뭐 이야기에 대해서라든지 포켓몬고에 대해서라든지. 네, 먼저. 그 파편이라고 하시면 그 전주에 똑같은 주제를 내주고 똑같은 걸 써가는 건지, 아니면 다들 그냥 써보고 싶은 거 자유롭게 써와서 돌려보는 건지. 일단 저는 주제를 정해놓고 한 주제에 대해서 쓸 건데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그 스토리텔링 형태의 글쓰기도 할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주제를 넓게 주거나 좀 그냥 추상적으로 줘서 이제 좀 자유롭게 여지를 주는 그런 형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기본은 주제 하나에 대해서 같이 써오는 겁니다. 네, 또.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할
시작하셨을 때도 괜찮고 최근도 괜찮고 좀 궁금했던 부분이 뭔가 글을 쓰기 위해서 두렵거나 뭔가 막막한 순간이 있다면 그게 어떤 때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글은 늘 막막하고 두렵죠. 글을 쉽게 쓴다는, 글 잘 쓰시는 분들 중에 글을 잘 술술 쓴다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다 정말 여기 약간 핏자국 같은 게 있는데 진짜 박혀를 하듯이, 그리고 혹은 쥐어짜듯이 쓰는 것 같고요. 가끔씩 한번 약간 삐를 받을 때는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안 되는데 가끔씩 정말 분노가 치솟아서 정말 그 술술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사실은 나중에 읽어보면 좀 글이 안 좋아서 다시 많이 고치는 편이고, 글은 늘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그래서 글을 쓰지 않을 때, 평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 같은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노트라든지 브레인스토밍 메모 할 수 있는 거, 오프라인이건 이런 핸드폰이건 간에 주로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화두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능력주의면 능력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페이스북이나 그 칼럼이나 이런 데서 볼 때마다 제가 약간 꽂히는 구절이 있으면 그때마다 사진을 찍거나 메모를 하거나 해서 일단은 다 모아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주제별로 해서 아카이빙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글쓰기를 할 때 나중에 이를테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검색어를 치면 이제 컨트롤 F 하면 쫙 뜨잖아요. 검색어에 걸리는 형태의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종합을 해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좀 자기가 갖고 있는 화두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능력주의가 화두지만 공정성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큰 주제들이 있거든요. 메타 내러티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주제들과 중간 단위층의 주제들, 이런 것들을 평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가지를 뻗어 나가서 글을 쓰는 방식을 써야지 체계적인 글들이 나오고요. 주제가 던져졌을 때 그때부터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얕은 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칼럼의 중요한 요소 중에 이제 관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 글을 쓸 때 자료조사 할 때부터 관점을 잡기가 좀 어려워서 예를 혹시 관점 관련해서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관점 잡는 게 어렵고, 사실은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은 대부분 어떤 관점이 중요하고 어떤 관점이 이를테면 학계의 주류이고, 어떤 관점이 지금 어떤 메인스트림이고, 어떤 관점이 비주류이고, 또 어떤 관점이 지금 주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좀 경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외교 분야 혹은 통일 분야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중심으로 먼저 일단 1차로 쫙 추려내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건이 터지면, 그 다음에 2차로는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을 추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가 신뢰하는 전문가 그룹들을 주제별로 제가 평소에 소팅을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한테 악플 다는 사람들이, 야, 박고질 쟤는 얘기 안 하는 게 없고 세상사 다 참견하고 칼럼 쓰는데 저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전문 분야가 있고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해야 될 말이 있는 것이고, 또 작성해야 될 어떤 글이 있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신뢰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하는 전문가 그룹을 평소에 좀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팔로우 할 필요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자기보다 전문가인 사람한테 물어봐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네. 혹시 동의하지 않지만 네. 좋은 칼럼을 쓰는 사람 혹시
동의하지 않지만 좋은 칼럼. 뭐가 있을까? 아까 썼던 장정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좋은 칼럼들을 종종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리버럴 혹은 자유주의 입장과 굉장히 상반되어 있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 저런 관점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저는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고 가치 있는 그런 글들을 쓰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장정일 선생님 같은 분이 대부분 저는 항상 저랑 의견이 달라요. 어떤 사안마다. 근데 가끔씩은 이제 제가 많이 보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장정일 선생님이 글 요즘은 한국일보에 쓰시는데 쓸 때마다 저는 챙겨서 읽어보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이 사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예. 페이스북이나 막 트위터가 생겼는데 그래도 정치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은 예전보다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필자라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더 악화되고 있고 그래도 혹시라도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은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런 여러 정치 평론 사이트에서 글을 연습했는데 저희 세대는 어디가 있을지 그런 게 그러네요. 그 부분이 저도 좀 많이 아쉽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게시판, 정치 게시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던 시절에 키보드 워리어 짓을 하고 이제 몇 년을 나름의 또 그게 글쓰기 훈련이었죠. 저한테는 그게. 근데 요즘 세대에 이제 되면 그런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장이 없어서 사실은 조금 더 클 수 있는데도 조금 더 훈련을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없어서 좀 저 역시도 되게 안타까워요. 글 잘 쓸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보이는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저도 사실은 뭐 어디 대학교에 이제 뭐 글을 이제 약간 멘토링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과거 같으면은 되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입사 준비하느라고 그런 글만 쓰게 되는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적인 한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그런 식의 글쓰기가 막 환영받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시대가 뭐라고 해야 되죠? 필터 버블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서로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입장과 비슷한 사람들의 글만 찾아서 읽는 시대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뭐 제가 진보누리에서 이제 뭐 필진 칼럼을 쓸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이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진흙탕 싸움을 벌였는데 이제 그런 장 자체가 없으니까 진짜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누구나 자기들끼리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외부의 충격에 취약해지는 그래서 더 이제 나은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그런 장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트위터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블로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요즘은 다 유튜브만 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더더욱 뭐 그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자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랑 유튜브를 찍어봤거든요. 아직 올리진 않았어요. 네, 올리진 않고 뭐 같이 이제 하시던 비평가 분들하고 같이 소설가 분하고 같이 뭔가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찍힌 걸 봤는데 진짜 극혐이더라고. 극혐. 정말 중언부언의 어떤 끝이 없고 너무 지루하고 일단 유튜브의 어떤 그 문법에 맞지 않고 이런 대부분 다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들인데 강의하는 식으로 얘기 떠드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는
먹방을 해야 되나 그래서 뭘 몸을 움직이거나 뭐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좀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예. 근데 어떤 방식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솔직히. 네. 또 뭐 질문 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